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단번에 2,000명 의대 정원 파격 확대입니다. 네, 의대 정원 늘릴 거다 계속 얘기만 있었는데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몇 명 늘리느냐? 한 번에 2,000명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총 5,058명을 뽑게 된다라는 건데 이걸 좀 볼까요? 조규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의대 정원 이 확대를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여길 보면 현행 3,058명인데 2025학년도부터 다시 말해서 현재 고3부터 5,058명을 뽑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비수도권 정원 60%는 지역 인재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 늘어나는 이 대부분 2,000명은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충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2,000명이라는 규모 자체가 일각에선 스카이라고 불리는 서울대 연대 고대 위에 학교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만큼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관련해서 다음 기사도 좀 같이 이어서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내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 의협 총파업. 이 발표가 나온 뒤에 의협에서는 바로 우리 총파업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한다 하니까 이 총파업을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런 의협에 대해서 정부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또 내렸습니다. 네. 집단행동 하지 마라. 의료법상 이거 안 된다라고 명령을 지금 내렸다라는 건데요. 일단 의협에서는 설 연휴는 쉬고 그 뒤에 뭔가 행동을 개시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 연휴까지는 좀 잠잠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연휴가 끝남과 동시에 직접적인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윤 정부 첫 노사정 대화. 네, 첫 노사정 대화입니다. 2년 8개월 만에 노사정 대표들 드디어 얼굴을 맞댔습니다. 네, 노동개혁 방향 등 5가지 안을 의결했다라는 건데 어제 오전에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노사정 대표들 17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원 참석인가는 아니고요. 원래 18명이 전원인데 민노총 입장에서는 빠지고 17명이 참석을 했다. 일단 2년 8개월 만에 얼굴을 맞댔죠.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 네. 일단 첫 발을 뗐습니다. 첫 발을 뗀 대화가 결실까지 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같이 해보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김관진, 김기춘, 설 특별사면, 최재원 구본상은 복권. 네.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 이 사면, 설 특별사면이 결정이 됐는데요. 발표된 사람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지금 최재원 SK 지금 부회장 그리고 구본상 LIG 회장도 같이 좀 복권 이 대상에 들어갔다라는 거. 정치인, 경제인을 포함해서 980명이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국가도 책임. 네, 법원 첫 인정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소송들이 지금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원이 처음으로 기업은 물론이고 나라, 국가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항소심입니다. 이번 거. 1심은 무죄였었어요. 1심은 그러니까 무죄라고 말하기 형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 1심에서는 나라 책임이 없다라는 거였었는데 이걸 뒤집고 3명에 대해서 1,200만 원을 좀 지급하라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유. 이 국가에도 책임이 있는 유해성 심사가 불충분한데 안전한 것처럼 공표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판결이 의미가 있는 이유, 지금 처음으로 법원이 인정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관련해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많은 지금 재판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재판에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탈북민 72% 탈북 전 1년간 식량 배급을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2016년부터 2022년에 탈북한 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탈북하기 1년 전부터라고 하니까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한 6년
최소한 6년은 식량 배급을 못 받았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그럼 식량만 배급을 못 받았느냐? 여길 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 탈북한 주민 중 식량 배급은 물론 노임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절반이 넘었다. 먹을 것도 안 주고요. 일한 임금도 안 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인 상황인 거겠죠.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반복이 계속 지속이 되면 될수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네. 갑작스럽게 북한 체제가 붕괴가 되면 그 여파는 우리 쪽으로도 분명히 직접적으로 첫 번째로 타격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철저히 대비를 하고 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사진 쫙 펼치고 있는 가오리입니다. 네, 가오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일단 약간 웃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가오리 설날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문구도 같이 있죠. 네, 지금 한복을 입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오리가 설날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원의 한 아쿠아리움에서 이 찍은 사진인데 이제 가오리마저 인사를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설이 코앞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모레부터 이번 설 구정 연휴가 좀 시작이 되죠. 그럼 설 연휴가 시작이 될 때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교통 상황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설 귀성길 9일 오전 가장 막히고 작년보다 15분 더 걸린다라는 겁니다. 여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최대 소요 시간. 일단 서울을 보면 아까 나왔죠. 서울에서 부산으로 일단 가장 멀리 봐서 부산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내려갈 때 9시간 10분이 걸리고요. 올라올 때 8시간 25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뭐 강릉, 대전, 광주, 목포도 8시간 20분이나 서울에서 내려갈 때 걸린다고 하니까요. 이거 잘 고려를 하셔서 일단 첫날 오전, 연휴 첫날 오전이 가장 붐빈다. 연휴 마지막 날 오후가 가장 또 올라오는 이 귀경길이 좀 붐빈다라고 하니까 그 점을 좀 잘 생각을 하셔서 움직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명절 가족들을 만나다니 뭐 여행 가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여행을 가시든 어떻게 됐든 좀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시길 바라면서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언제나처럼 TV로 좀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느냐 여길 좀 볼까요? 오늘 오전 10시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훈콜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기조 발언으로 먼저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들상적인 패턴으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할 예정인 건데 이 관훈 토론회 사실 이 언론계에서 뉴스가 되는 이슈가 되는 인물 저명 인사를 한 명 불러서 사실상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1시간이 좀 넘게 좀 진행이 되는 이 그런 토론회인 건데 그렇다 보면 굉장히 많은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민하고 까칠까칠한 질문들이 골라서 쏟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근데 이 준비 그럼 잘하고 있는지 한동훈 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굉장히 그러면 관훈콜럽 토론은 그대로 10일에 진행하신다고? 저는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잘 어기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준비를 못 해가지고요. 저는 사실 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매일 몇 번씩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랜덤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과 하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진솔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직 뭐 준비를 다 못했는데 좀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솔하게 얘기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또 기자 생활도 해보셨잖아요. 오늘 어떤 질문들이 나올까요? 당연하지만 이 대통령의 또 신년 기자 간담회 저희가 기자 회견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 안타까웠지만 아쉬웠지만 간담회도 아닌
미니 다큐 형식으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대비될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대통령의 어떤 신년 그 미니 다큐멘터리가 밤에 그 방영이 되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는 거기에 대한 평가라기보단 그곳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당연하지만 나올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방송으로 기자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을 뭐 과거에 최근에 보여줬던 식으로 그냥 내가 언제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었냐에 멈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간 좀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상당히 그 향배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또 마침 오늘 밤 10시에 또 윤 대통령 대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전 녹화를 하고 이 대담을 트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윤 대통령한테 갈 질문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오늘 오전 10시 관훈 토론회에서 쏠리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최수영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아까부터 진전된 입장을 얘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관건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한마디밖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대통령의 입장이나 곧 나오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사실 장 변호사 입장에서는 또 그런 게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은 공천 얘기 나올 거예요. 어저께 이제 중진 험지 출마 얘기 나왔고 네. 그다음에 컷오프 기준들 그다음에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벨트화를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인재 영입한 분들은 또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한동훈식의 이번에 총선 컨셉이 네. 정말 어떤 그 본인의 어떤 그 말하자면 정치 자산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향후에까지도 그러면 이제 총선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 총선 후에 이제 뭐 외국에 갈 것이다 아니면 뭐 당대표 출마할 것이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아마 그런 질문도 나올 것 같고. 설설설들.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관훈클럽 토론회야말로 정치인들이 주요 정치인들이 정말 그 언론의 데뷔전을 치르는 날입니다. 가가먹고 진솔하고 그다음에 날카로운 언론의 예봉들을 얼만큼 한동훈 위원장이 라이브적인 측면에서 잘 방어해내느냐도 관찰 척도인 것 같아요. 재미있는 오늘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사실상 데뷔전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한판 승부가 될지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사실 말씀이 야권에서는 사실 보는 부분이 아까 뭐 김건희 여사 얘기도 하시긴 했습니다만 야권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말은 참 잘한다. 근데 좀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오실까요? 순발력, 경쾌함은 좋은데 그게 전부라면 안 되죠. 아직은 그 외의 것들이 잘 안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내놨잖아요. 아니 뭐 열심히 지금 정책들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네, 그 정도 가지고 되나요? 아, 네, 한 분의 어떤 한 사람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신념 체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을까가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가치관, 신념 체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아까 정책 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직 뭐 내놓은 게 없다라는 취지인 건데 오늘 이거를 차재현 교수님, 예. 한동훈 위원장 이런 우려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 있는 데뷔전이 될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뭐 그런 면모, 내가 일단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뭐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관훈 토론은 쉽게 말하면 심층 면접 회견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이 지금 본인이 뭐 일문일답으로 기자들하고 많이 하지만 추가 질문이 사실 허용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관훈 토론 같은 경우도 바로 또 이어서 앞에 한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 뭐 이런 소위 말해서 자신의 비전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일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네.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 3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첫 번째는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두 번째는 당내의 비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세 번째는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이 세 가지가 아마 주제별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교롭게도 어제 간호클럽에 있는 기자 후배 한 명이 저한테 전화 와서 뭐 네.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갑다 생각을 했는데 대충만 뭐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정치인으로서 간호클럽에 이 초청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중 있는 행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러니까 조간 신문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인데 내일 조간 신문의 가장 큰 뉴스는 뭘까요?
오늘 밤에 나오는 대통령의 이 신년 대담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야,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여당 대표가 새로운 어떻게 보면 데뷔를 하는 상황인데 약간 대통령이 막아서는 듯한 모습?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이것도 생중계도 하는 것도 아니었고 네. 사전 녹화를 했다고 한다면 어젯밤에 먼저 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질문이 나오다 답변을 못 하잖아요. 왜?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완전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곤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정 간의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대목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좀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전화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관훈 토론 이제 오늘 나오시는 뭐 후배분이 이제 전화를 했다 그러는데 뭐 아니 근데 그 친구가 질문할까요? 놓은지는 안 놓은지 모르겠는데 간호클럽 소속인데 네. 전화가 와서 물어보길래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혹시 조언으로 그 관훈 토론에서 오늘 뭐 좀 물어봐라라고 좀 얘기하신 게 있나요? 아니 조언을?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만 했기 때문에 아, 돌아가는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위원장 오늘 데뷔전을 치르는데 오늘 데뷔전 치른 내용이 사실 내일 주간에 쫙 깔려야 되는데 아니 밤에 대통령이 대담한 내용이 덥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포인트도 좀 같이 좀 짚어주셨어요. 지금 심층 면접 아니냐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자리 이 말 그대로 심층 면접입니다. 지금 뭐 당 차원의 얘기도 하고요. 나라 차원의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개인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도 많이 쏟아질 텐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진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나는 이게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가 궁금한지 들어보실까요? 그 한동훈 위원장도 드디어 큰맘 먹고 2월 7일에 관훈 토론에 나서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첫 방송 토론 데뷔일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뭘 물어보고 싶으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정치를 왜 하느냐. 네, 사실 그게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게서 제가 가장 궁금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뭐 비하적인 의미 전혀 하나도 없이 언제 정치하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계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하려고 하며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게 정치는 다 기본이거든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그거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뻔한 소리 무슨 뭐 공정과 상식 이런 거 말고요. 네. 정치를 왜 하는지 궁금하다. 나면은 그걸 물어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비하임이 전혀 없다라고 거듭 얘기를 하면서 언제 정치하기로 결심했느냐, 계기는 뭡니까? 라는 게 궁금하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신주 대변인님. 오늘 이 질문 나올까요? 나오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정치를 하신 거는 전 개인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을 때부터 정치를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 야당의 그런 여러 파상 공세도 견디셨고 했기 때문에 정치를 그때부터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왜 비대위원장이 되려고 했느냐, 그 결심을 언제 했느냐, 그리고 네. 비대위원장이 돼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께서 그동안에 말씀해 오셨던 것이 이제 운동권 정치 세력 청산과 정치 개혁을 통한 정치 세력 교체, 세대 교체를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정치적인 목표를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김의겸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 같은 분들이 얼마나 가짜 뉴스를 통해서 공세를 많이 폈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야, 내가 아무리 장관이지만 이런 식의 수준 낮은 국회의원들이 지금도 우리 여의도에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돼서 총선 승리를 통해서 그러한 정치, 그러니까 구태 정치 세력이죠. 그러한 정치 세력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 포부를 또 이번에 밝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느낀 이른바 여의도에 대해서 뭔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할 것 같다. 구태정치 청산을 얘기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어떤 얘기가 좀 나올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저희 얘기 중에 잠깐 나왔죠. 오늘 오전 10시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는데 약 12시간 뒤 윤 대통령이 신년 특별대담 방송이 오늘 됩니다. 지난 4일에 녹화를 해서 이제 오늘 밤 10시에 이제 요 대담이 공개가 되는 건데, 네. 오늘 말 그대로 지금 특별 대담이죠. 네. 이게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담입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이 아니라 대담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들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물어봤어요. 한 위원장 얘기를 같이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감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잘 알아서 말을 했겠죠. 그거는 제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라고 확실하게 지금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근데 아까 장금희 변호사님 얘기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결국 그래서 관심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풀어놓을 것이냐, 뭐 공천 얘기도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 얘기를 풀어놓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차재원 교수님, 예.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올까요? 어느 정도 수위에? 글쎄요, 뭐 저는 뭐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직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제가 국민된 입장에서 제가 바라는 뭐 정도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일단 뭐 함정 취재, 뭐 그러니까 정치 공작에 의한 함정 취재라는 그런 입장은 좀 뛰어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기반 위에서 소위 말하는 자초지종을 통한 상황 설명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지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지금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모양새가 지금으로 비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감 이 정도 더 나아가서는 사과도 필요하다 할 필요가 있고요. 재발 방지책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지 아니면 제2부소식 설치 또 그리고 사실은 이 지금 고가의 선물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법적 시비가 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부정청탁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국민권익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민단체가 벌써 고발해 놨는데 지금 고발한 지 거의 60일이 다 돼가 60일 안에 이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지난번 이 지금 국회에 나왔던 권익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 현황은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직권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금 직무 관련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지시 정도는 하겠다는 정도 입장이 나오면 아마 국민 눈높이를 맞추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최수영 위원님. 네. 아까 말씀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그거 물어봐도 뭐 이따 뭐 보시죠라는 얘기밖에 더 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앞서서 이제 그 답변 앞서서 오늘 드린 말씀은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가 여권 입장에서는 미디어 데이예요. 대통령과 당 대표가 지금 오늘 그쵸. 사실은 엄청난 사실 이제 미디어와 이제 접점을 갖는 날인데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은 뭐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묻히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이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이제 대담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오히려 더 같이 이른바 좀 그 상승 효과라 그러나요? 시너지가 나는 아침에 이제 분석이 나올 수도 있다고 네. 보는데 거기에 어떤 게 이제 실리느냐. 이를테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주문했잖아요. 국민 눈높이에서 봐야 할 문제고 네. 국민들이 약간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대통령이 해주시는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해명이든 설명이든 입장이든 뭐든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그 영부인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미국 정치 경향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에게 무대가 아닌 곳은 없다. 지금 무대에서 사라졌잖아요. 50일 여의째 사라졌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언제까지 안 나오실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대통령 부인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이제 네. 그런 제도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공을 대통령실로 넘겼기 때문에 네. 실제로 그러한 것을 윤 대통령이 수용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내일 아마 그 오히려 그 말하자면 시차를 두고 지금 두 사람의 관훈 토론회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지만 네. 그 정말 그것이 그 다음 날에 굉장히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내용이 어떤 것이 담기느냐에서 저는 공적 영역까지도 생각할 것 같아요.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까지도 포함해서 얘기를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까지 그러니까 여사에 대해서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까지 이부속실이나 이제 일어나는 특별감찰관 얘기 포함해서 한 거죠. 예. 오게 지금 말씀은 그런 부분들 뭐 제2부속실 감찰관도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랑 같이 이 같은 날 이게 이 입장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건은 내일이죠. 오늘 밤 10시 대담까지 쭉 보고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죠.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하면 왠지 뒤에 오리알이 붙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이어 5선 서병수, 3선 김태호의 낙동강 전선 출마 요청입니다. 네, 오리알과는 상당히 좀 다른 얘기예요. 네, 보니까 5선 서병수 의원, 3선 김태호 의원한테 낙동강 전선 출마를 요청했다라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장동혁 사무총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을 위해서 중진위원님께서 많은 헌신을 해오셨지만 또 당이 어렵고 중요한 선거에서 그분들께서 험지를 맡아서 승리를 해주신다면 그것이 이번 총선에 큰 도움이 되고 승리의 발판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분께 저희들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낙동강 벨트에 가서 좀 승리를 이끌어 주시면 이번 총선 승리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헌신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사무총장의 얘기를 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일단 서병수 그리고 김태호 두 사람 묵직한 중진이죠. 중진들 지금 낙동강 전선으로 지금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 좀 보겠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어딘데 낙동강을 놓고 둘러싸여 있는 요 지역을 이 지금 낙동강 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김해, 양산, 부산이 지금 다 걸려 있죠. 다 걸려 있는데 빨간색은 국민의힘이고요. 파란색은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빨간색 말고 파란색으로 이 두 묵직한 중진들을 차출해서 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간다는 거야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좀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이겁니다. 일단 서병수 의원은 지금 현재 부산 진갑입니다. 부산 진갑 요 지역이에요. 여기인데 부산 북강서갑 여기로 가지고 민주당이 있는 지금 부산 북강서갑으로 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누구냐?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이 지금 현역으로 있는 곳입니다. 여기로 가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김태호 의원은 어디로 요청을 받았느냐? 지금 현재 경남 함양 산청이 지금 지역구인데 여기에서 쭉 와서 양산 을로 나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경남 양산을의 그러면 현재 지역구 의원은 누구냐?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다들 여기 3선 도전하고요. 여기 김두관 의원도 대선 주자급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중진들이 맞서서 직접 여기로 가서 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 험지 출마 요구가 앞서서 혁신위 때도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올 게 왔구나 싶긴 합니다. 그런데 첫 스타트를 끄는 게 신주호 대변인님 낙동강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전쟁에서도 보면 네. 낙동강을 지킨 다음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수도권을 회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일환이라고 봅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보면 낙동강 전선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많은 의석을 내줬는데 그 낙동강을 일단 저희가 다시 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의석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그 두 분 다 경쟁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서병수 의원 같은 분은 이제 부산시장을 또 하셨고 지난 총선에서도 아마 이 지역이 아니셨다가 전략공천이 되셔서 나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네. 현역에 맞서서. 김태호 의원도 마찬가지로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음에 이 지역에서 당선이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이 PK 지역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유능한 후보라는 그 지역민들의 의중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도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도전지에 아주 명확한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고 돌아오신다면 당내 입지도 아마 늘어나실 것이고 저희 당에서 사실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험지 출마를 요구해 왔었는데 그 요구에 응대하고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성원도 더 더해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다. 저는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그 중진들께서 지금 계신 지역보다 네. 어려운 곳에 더 가셔서 그 결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다른 정치 신인들도 얼마나 거기에 감명을 받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진들의 도전지 차출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다양하게 많은 지역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요게 끝이 아니라 요게 시작으로 계속되면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도 제가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에서 요구를 받았다는 거죠. 제목은 요청입니다. 요청을 받아서 그래서 이 요청을 당사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사실 관건입니다. 이 요청을 받느냐 마느냐. 그 내용이 여기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병수 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요청을 수용하겠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이죠. 오늘 아마 오전 중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오전 중에 기자회견을 열고 네, 나가겠습니다라고 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서 의원은 본지에 당이 결정을 하면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태호 의원도 수용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당의 요구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나 개인보다도 당과 나라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양산을해 가도 질 거란 생각은 전혀 없다. 자신감도 지금 같이 피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 얘기를 보면 당사자들은 좋습니다라고 당의 부름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 이 두 사람이 가는 지역 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이죠. 특히 이 지금 서병수 의원이 가는 이 부산 진갑에서 부산 북강서 거기는 지금 전재수 의원이 있거든요. 전재수 의원한테 어제 저희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MBN에서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물어봤어요.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옮겨 심기잖아요. 현역 국회의원을 옮겨 심기 하는 겁니다. 부산 진구에서 공천을 못 받고 밀려서 북구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에 대한 헌신을 말씀하시던데 당에 대한 헌신을 말씀하시기 이전에 우리 북구 지역의 지역 주민들과 지역에 대한 헌신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예의이자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수영 의원님. 옮겨 심기다. 거기서 못 받아서 여기로 밀려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오선 의원에다가 부산시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시장을 했다는 거는 사실 부산 전체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뜻인데 그런 중진 의원이 갑자기 이제 여기서 온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는 프레임을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는 민심을 따르는데 저분은 욕심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서병수 의원이 네. 명분이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지역구로 옮겼어요. 제가 알기로 네. 본인이 이제 원래 해운대 구청장 출신이고 그쪽에서 국회의원 했는데 지난번에도 당의 요구에 따라 지역구로 옮겼어요. 네. 이번에 또 옮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역구 옮기는 것이 능사냐, 그다음에 그게 지역 주민들한테 대한 도리냐라는 질문에는 얘기되지만 사실 국회의원은 전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 한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가의 전체적으로 입법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작은 그 지역에 대한 대표성만 가진다. 그거는 기초의원도 있고 광역의원도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그 지역의 대표성만을 강조하는 거는 너무 좀 제한된 그런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서병수 의원의 저는 큰 도량 있는 모습. 그다음에 네. 말하자면 당의 요구에 선민후사 혹은 선사후당 그러니까 하는 그러니까 선당 후사하는 모습들 선당후사.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큰 정치인의 자질이기 때문에 저는 외려 지금 전재수 의원은 욕심대 민심의 프레임으로 맞서고 싶어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전쟁에 돌입하고 전투에 돌입하면은 서병수 의원의 확장력이 오히려 좀 더 경쟁력을 더 가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네, 서방수 의원도 명분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거 겨뤄볼 만하다. 이 괜찮은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서방수 의원 말고 김태호 의원에 대해서도 당이 제안을 했죠. 그리고 김태호 의원도 수락하는 쪽으로 약간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내용도 제가 같이 봤습니다. 사실 김태호 의원, 근데 요번에는 수락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번에 2020년에도 험지를 좀 출마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받았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나는 당의 2011년에도 당의 부름을 받고 민주당 성지처럼 불린 노무현 대통령 고향 김해 봉화에서 사직생으로 싸웠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험지 전용 철새도 아닌데 이번엔 제가 사랑하고 저를 원하는 고향 땅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2020년입니다. 요번이 아니에요. 2020년에 지난 총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당의 이 부름에 응하는 모양새를 지금 띠고 있는 건데 장윤미 변호사님.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때는 내가 험지 전용 철새도 아닌데 였었는데 요번에는 이걸 받는 이유.
2020년과 2023년 뭐가 달라진 걸까요? 일단 당내에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험지 출마, 낙동강 벨트 중에서도 사실 민주당 강세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요청을 받는 의원들이 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 의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비주류 의원들에게 주로 당 지도부가 이 부분은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결단일 텐데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만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국민의힘 내부에 계시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퍼즐을 맞추기 식으로 이제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내세우겠다. 그래서 전직 경남지사끼리 맞붙는 그런 부분들 뭐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힘 얼마 전에 시스템 공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뭔가 지도부의 뜻에 따라서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단을 하면 뭐 의원들을 실제로 만나서 설득을 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인가. 옮겨 심기란 표현도 저는 좀 적절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이게 진정성 있는 접근 방식이냐. 그리고 이런 험지 출마 요청이 당 비주류한테 요청하는 선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주류 핵심에게까지 확장될 것이냐가 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이 2020년에는 거절했지만 이번에 받는 이유는 그 이유가 지금 현재 이런 요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친윤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점을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신조 대변인님. 공교롭게 서병수, 김태우 두 사람 다 친윤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혁신위에서 중진들의 희생 권고가 있었을 때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고 알려졌던 장제원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공관이나 당에서 요청하는 사안들이 뭐 비윤이라서 요청을 한다 그런 식의 프레임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 각 지역 구도에 맞는 그 상황을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낙동강 전선, 그러니까 PK에서는 이 두 분이 거기에 걸려들었다, 거기에 부합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공천의 핵심은 이기는 공천입니다. 이기는 공천. 이기는 공천이 핵심인데 과연 민주당과 맞붙어서 무조건 패배하고 일방적으로 지는 분들을 공천하면은 사실 그거는 저희가 그동안 공언해왔던 이기는 공천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공천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제대로 된 입법부,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공천 과정을 진행할 것이고요. 비윤이라고 해서 이렇게 희생을 요구받는다. 그런 식의 프레임은 사실 이미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비윤이어서 험지 출마를 권유받은 게 아니다. 장제원, 가장 최측근이라고 얘기되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옮겨 심기라고 하지만 옮겨 심어도 잘 클 수 있고 더 잘 클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또 옮긴 거다라는 말씀, 그런 취지의 말씀도 지금 같이 하셨는데 일단 또 김태호 의원이 나온다고 하니까 김두관 의원도 입장을 바로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오신다면야 대환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남 부울경에서의 대결은 지역민 모두의 관심을 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 지역민 모두의 관심을 끌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걸 보면 차재원 교수님, 사실 김두관 의원 입장에서는 김태호 그리고 김두관 두 사람의 싸움이 요번에 좀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다음 대선에 대선 주자급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뭐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2012년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당내 그 차기 대선 경선에 도전해서 상당히 유력 주자로 뛰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적인 상당한 그 일종의 뭐랄까요, 일종 의지가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4년 전에도요. 지금 그때 당시에 이 양산으로 앉아 원래 김포였잖아요. 김포갑에서 양산으로 차출돼서 내려갈 때. 그때 이 민주당이 김두관 의원을 양산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그때 내가 한번 붙겠다고 손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가 그러면 거기 가서 내 김두관하고 붙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결국은 공천을 주지를 안 했죠. 왜?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전직 당대표였던 홍준표 지사를 공천하는 것 자체를 다들 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결국 탈당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대구로 가서 결국 그 무소속 당선이 됐었잖아요. 자, 이런 장면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어제 지금 국민의힘이 이 두 사람을 이 지금 소위 말해서 이 PK 지역 내에 흠질하는 곳에 보내는 것 자체는 일종의 뭐랄까 안방의 한치도 내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선제적 역공이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지난 4년 전 공천 때도 두 사람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거의 공천 막판에 나와서 갑자기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은 그때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도 창원 성산 가는데 마음이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일종의 뭐랄까요, 전현직 광역단체장들을 그 지역의 험지에 딱 보내는 이런 구도를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한 명 더 적용되는 분이 계시잖아요. 부산시장, 경남도의사였으면 그다음 울산시장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직 네. 울산시장이 공교롭게 지금 현역 의원이에요. 네. 그럼 지금 울산에도 민주당의 텃밭 같은 진보의 텃밭이 있어요. 지금 그 대표적인 것이 이상은 의원이 있는 울산 북구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현 의원에게는 가라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지금 구도도 중요하지만 네. 경쟁력을 갖고 지금 뭔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에서 놓은 이야기가 지금 사흘에 있는 지금 낙동강 벨트의 맨 끝부분에 지금 놓여 있는 사흘에 있는 조경태 의원을 바로 옆 지역의 최인호 의원이 또 민주당의 재선 의원이거든요. 네. 거기로 옮겨서 지금 대진을 붙이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공천의 첫 단추는 네. PK 공천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잘 개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 지금 국민의힘 공천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아니, 지금 현재 첫 단추는 잘 끼었다는 거죠. 네. 첫 단추를 좀 잘 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긴장 타야 될 사람 누구다까지 이름을 콕콕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지금 얘기 나오는 이런 분들 국민의힘에 지금 선수가 굉장히 다른 중진들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국민의힘에 다른 중진들 누가 있는지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언급해 주신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네.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울산에는 김기현 전 대표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조경태 의원 부산 사화에서 5선이다 말씀하셨고요. 또 좀 더 가면 이제 대구에서 주호영 의원도 5선입니다. 지금 이렇게 중진들 그럼 앞으로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요. 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서병수 의원이랑 김태호 의원을 각 험지에 출마하라고.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민구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불출마가 꼭 답은 아니지만 꼭 이겨야 할 곳,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이 헌신을 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중량감 있는 분들이 힘든 데 가서 좀 치열하게 싸워주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량감 있는 분들 줄여서 중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중진 험지 차출 돌입, 서병수 김태호 카드로 낙동강 탈환 작전. 뒷부분 저희가 봤죠. 관건 요건 것 같습니다. 중진 험지 차출 돌입입니다. 돌입 이제 시작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아까 저희 봤었던 그 중진들, 네, 지금 뭐 김기현 전 대표 그리고 뭐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등등 해서 지금 조경태 의원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얘기 신주호 대변인님, 아까 말씀은 이게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였어요. 이어지면 좋겠다였는데 지금 이거는 당의 권유를 받고 아까 말씀하신 이른바 도전지로 가는 것이고, 권유받기 전에 지금 이런 분위기로 자진해서 손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진해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와야 한다. 사실 지난 총선에서 저희가 수도권에서 참패한 요인 중에 하나가 네. 다른 지역에 있었던 중진들을 어거지로 수도권에 끼워 맞춰서 진 지역이 많거든요. 당시에 뭐 이혜훈 의원이라든가 김재현 의원이라든가 몇 선 다선 의원들이 갑자기 수도권에 가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당황을 하고 그 지역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선거운동 직전에 들어가서 패배한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 중진 의원들께서 헌신하는 모습으로 험지 출마를 하겠다. 도전지에 내가 나서서 아주 격전을 벌여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기현 전 대표 같은 분은 그 혁신위의 제안에 몸소 다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임 있는 중진들이 당의 선거 승리와 입법부의 환골 탈퇴를 위해서 헌신을 조금 나서주셨으면 하는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만 네. 거기에 아마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본인의 바람 반, 네, 전망 반, 반반으로 지금 섞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책임 있는 중진들이 잘 응답을 좀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좀 전에 저기 책임 있는 중진들 얘기를 좀 했었는데 책임 있는 사람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야 공관이 윤 정권 탄생 책임져야 친문 불출마 압박의 정면 충돌입니다. 네, 야 공관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대해서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선배 정치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의 아니게라는 얘기를 앞에 붙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책임이 있는 분들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직접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장유미 변호사님, 이건 공관위원장이 사실 마이크 켜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이거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어떤 의중을 갖고 공천 심사를 하겠다는지는 보여주는 한 단초인 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죠. 윤석열 정부 태동하는데 민주당이 정권 연장하지 못한 데 대한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들께 많은 고통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 그렇다면 태동하는데 뭔가 일조가 됐다라고 판단되는 정치인들 책임 정치적으로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총선 국면에서 그게 총선 불출마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태동에 책임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임종석 전 실장 한 명입니까? 아니면 어디로까지 확장되는 겁니까? 노영민 전 비서실장까지 포함되면 그 기준에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렇다면 내부에서 전선을 하나 더 긋는 측면이 있고 분란이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신되는 검찰총장직을 이제 역임했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인사에 관여했던 분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표 검찰 개혁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본인만 다른 검찰총장 후보들과 다르게 다른 이 경쟁자들과의 대비를 해가지고 본인의 우월성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주자들은 여기서는 뭐 친문 검사다 분류됐던 분들도 검찰 내부를 생각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을 따지는 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지 좀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가이드라인으로 얘기되는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맞는 거냐,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최수영 의원님. 네. 저는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이 임혁백 위원장이 그 가이드라인 3개를 제시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불투명하고 불특정해요.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 겁니까? 뭐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총장 탄생. 그 본의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불투명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정확하게 공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렸잖아요. 근데 듣고 보면은 이런 반발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그럼 문재인 정부 책임 있다 치자. 근데 대선 후보로 나서서 진 사람도 이번에 또 출마하는데 우리만 왜 갖고 이런 얘기 하느냐라는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준은 오히려 당의 내용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저는 장 변호사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지적을 또 드려야 될 것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주 여러 가지 통합적인 발상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명문정당 얘기를 꺼냈어요. 명문정당.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이재명 대표였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신은 우리의 대선 후보였고 그래서 이것을 당신의 민주당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바로 공관위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관위원장의 말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범위도 애매모호하고 불특정하고 굉장히 불확실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가면서 마치 몰아내려는 듯한 이것이야말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도 더 갈등적 요소를 저는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친문 진영에서는 아니 그럼 대선에 나가서 진 사람은 책임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유튜브 댓글로 황조롱이 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가장 큰 책임은 대선에 패한 이재명 대표 책임은 없는 겁니까? 라고 또 질문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일단 현재 책임 있는 사람은 나오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책임 사람이 누구냐? 책임이 있는 사람, 지금 이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잠깐 얘기 중에 나왔죠. 노영민 전 비서실장,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추미애 전 장관 등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책임 있는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 아니냐. 책임 있는 사람들, 책임 있는 자세를 좀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어제 거의 즉각적으로 SNS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닙니다라고 부인한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기록적인 압승을 하지 않았느냐. 0.73%의 패배는 우리 모두에게 아픈 일이다. 누가 누구를 탓하는 건 그 아픔을 반복할 수 있다. 우리만 잘못했느냐? 모두의 잘못이다. 같이 잘못한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보입니다. 네. 지금 정권 뺏긴 건 잘못이지만 우리만 잘못이냐? 나 좀 억울해. 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단지 친문이라서 출마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관 탄생에 대해서 아직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사과나 반성이 없다. 왜 사과와 반성을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문 인사들 총선 출마, 개인 명예회복 말고 어떤 시대적 소명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하려면 납득할 만한 명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사실 김지호 정무부실장도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시죠. 뭐 후배들 입장에서는 임종석 의원님 정도 비서실장 정도 인지도면 정말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 직접적으로 제가 항의받은 거는 성동구의 등기천이야.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려면 사실 그 정도 인지도, 그 정도 정치적 자산이면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의 중심에서 한번 맞붙어야 된다. 네. 김지호 정무부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추측근이라고 얘기가 되죠. 근데 일단 친명계 입장이 저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추측해 볼 수 있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정권 뺏긴 주역들이 출마를 하려면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차재현 교수님. 그럼 죄인이 출마를 하려면 납득할 만한 명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자신만의 뭐랄까 경쟁력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서 저는 뭐 김지호 실장이 이야기한 부분 저는 상당히 뭐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정도의 정치적 덩치와 무게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자신의 지역구라는 그러니까 성동으로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상징적이고 좀 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민주당의 뭐랄까요 이 전의를 좀 불태워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식으로 저는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어제 임종석 실장이 이야기했던 부분 지금 뭐 총선에서 압승하고 0.7% 차이 진 것이 뭐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모두라고 읽히십니까? 그거는 딱 본인이 진짜 속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진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사실은 이러한 지금의 민주당 내의 대선 패배를 책임을 놓고 뒤늦게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요. 민주당 일종의 하나의 불행인데 그 불행의 그 씨앗은 저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 패배하고 난 뒤에 뭐 하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안 했습니까? 백서를 만들지를 않았던 거예요. 시간에서 대선에서 진 정당들 같은 경우 과거 왜 우리가 대선이 있었을까? 이걸 갖다가 냉철하게 돌아보고 그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 다음에 그 결정을 앞두고는 그 부분을 치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중거점을 만들어 놓는 것이 백서인데 네. 그런 노력을 안 해놓으니까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진적의 이 지금 당내 비주류에서는 이 지난 대선에 대한 백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못 만들어질까요? 그 지금 백서의 아마 한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렇게 지금 불거져 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굉장히 뭐 민주당 입장에서 불행한 일이지만 지난 대선 놓고 지금까지 누구 책임이냐를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백서를 안 만든 거 아니냐 그게 문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관위에서는 어쨌거나 책임 있는 사람들 나오지 말아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지난달에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볼까요? 책임지고 석고대죄해야 할 문정부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 지금 두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 노영민 실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추미애 전 장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추미애 전 장관, 아까 저희 책임져야 할 사람 얼굴에도 살짝 들어가 있었죠. 추미애 전 장관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사람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수장관님한테 한 말씀. 네. 아마 영상 보고 그래 저때 그랬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추미애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안 나오는 건가 싶은데 장현미 변호사님 네. 이번 총선에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추미애 전 장관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아마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네. 뭐 당 내부에서 돌린 여론조사는 아닌 것 같지만 뭐 여론조사를 이제 동작에 돌렸다. 나경원 전 대표의 대항마로 나가길 뭐 원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당내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대한 어떤 책임을 그것도 추미애 전 장관이 던지는 건 좀 어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의 책임일 수도 있고 모두의 책임이란 건 누구의 책임도 아닐 수 있는 것이겠지만 네. 사실 지금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건 거의 실시간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란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발을 뺀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유권자나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인지 문제도 남아 있고요. 본인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 계속해서 전혀 책임이 없는 양 이런 뭐 임종석 전 실장이나 노영민 전 실장을 향해서 던지는 비판도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한 메아리에 좀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추미애 전 장관이 하는 걸 보면 최수영 의원님 일단 추미애 전 장관은 나는 아니다. 나와 임종석, 노영민과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지금 전제가 돼 있는 건데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추미애 전 장관 입장에서는 네. 지금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이미 정치적 커밍아웃을 했어요. 나는 친문으로 분리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지금 계속적인 발언을 보면은 문재인 정부를 계속 공격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강요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건 자기 부정 아닌가요? 근데 어찌되었든 저는 나는 정치적 커밍아웃에서 나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거라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우회로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동작을 해서 한번 상징적인 생각을 갖고 붙어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윤한 갈등이라는 말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추윤 갈등이었어요. 정말 그 갈등의 가장 원조인 분이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이라고 아마 본이든 본의가 아니었든 간에 그렇게 평가받는 분이 저렇게 정치적 커밍아웃만 한다고 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가. 뭐 조금 전에 시대정신 말씀하셨는데 본인의 정치적 명분은 그런 식으로 잡아서 커밍아웃이 명분이 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저는 보다 좀 한 단계 높은 정치적 품격을 보여주는 당대표, 전직 당대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 나오면 어디로 나오느냐,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여부도 같이 지금 이 관전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또 보면 어제 단수 공천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 근데 문재인 정부 인사인데 단수 공천이라는 얘기는 경선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자, 공천 이 사람 줄 겁니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문정부 출신 박수현 살리고 노형욱 컷오프. 민주 13곳 단수 공천입니다. 말씀드렸죠. 단수 공천. 이 사람 그냥 공천 주겠습니다라고 먼저 경선하지도 않고 그냥 일단 한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나온 얘기 중에 뭐 노형욱 당시 이 문재인 정부 때 국토부 장관에서 노형욱 장관은 컷오프가 됐어요. 아예 경선할 기회도 없이 떨어졌는데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 이후 기자들이 물어봤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수현 후보의 경우는 우리가 여기 단수를 확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30%, 20% 이의와 차이가 났을 때 단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네, 지금 이명박 공관위원장한테 기자들이 물었더니 그거는 2위랑 30% 이상 차이가 나면 뭐 여론조사 같은 걸 해봤을 때 30% 이상 차이가 나면 그건 단수 공천 준다는 우리 기준이 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 하다 보니까 박수현이 전 수석 단수 공천 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지호 대변인님, 그러면 친문 인사인데 어쨌거나 공천을 받으려면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판이라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박수현 전 수석을 공천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준 겁니다. 저 지역에 뭐 다른 사람이 나가봤자 안 될 게 뻔하니까 네. 신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 공천 과정을 지켜보면 그 민주당 내에서 했었던 우려와 걱정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사실 처음에 임명되면서 친명 공관위원장 아니냐 그런 의심을 사실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친문 진영을 향한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면서 그 우려가 상당히 현실화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지난 주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면서 네. 그 화합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책임 있는 측근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중에서 이제 다선 의원들, 중진들의 불출마를 사실상 요구한 것인데 그것을 그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올려들면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지가 지금 불과 이틀 새에 이런 식의 이른바 뒤통수라고 하죠.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앞으로의 정치 공천 과정에 있어서 어떤 목소리를 내실지 그 귀추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이다. 그것이 민주당의 선거 전략과 향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순간 가장 궁금한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 아침엔 피플입니다. 네. 누구냐? 찰스 왕이죠. 네. 이제 왕세자가 찰스 왕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영 찰스 3세의 암 진단, 75세 고령 공개 행사에서 물러났다라는 겁니다. 찰스 3세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 중에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직위 1년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암 진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최수영 위원님, 70대 중반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이게 치료하다가 오히려 또 기력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해서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도 사실 고민을 하는 그런 연령대거든요. 70년 왕세자 있다가 즉위한 지 이제 1년 5개월 됐는데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거 보면 참 인생사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70년의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대관식했는데 대관식한 지 1년 반 만에 이제 뭐 서명도 못했을 텐데. 그래서 정말 저는 안타까운 소식인데 정말 건강상이 그렇다니까 저도 이제 쾌유를 빕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저렇게 되면 영국 입장에서는 왕실 어쨌든 입헌군주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섭정을 해야 될 겁니다. 왕실 직무를
전면에서 보지 못하면 그래서 벌써 이제 윌리엄 왕세자가 섭종으로 이제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는데 네. 어쨌든 찰스 왕세자는 정말 찰스 3세는 네. 비운의 황태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또 비운의 찰스 3세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짠하고 좀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네, 비운의 왕세자 얘기해서 비운의 이 3세라는 걸로 이제 비운의 왕까지도 좀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일단 해리 왕자가 사실 다투고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영국에 와서 아버지를 좀 만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또 가족 간의 화목을 또 가져오는 또 다른 결과가 되진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해봅니다. 다음 볼까요? 두 번째 인물. 네. 두 번째 인물 황의조 선수입니다. 볼까요? 황의조. 영 소속팀 경기 못 뛴 채 튀르키예 리그로 전격 임대 이적입니다. 네. 황의조 선수 지금 뭐 몰카 이 사건이 있었었죠. 관련해서 지금 실제 피해자로 지금 입건이 됐는데 출국 금지가 풀리고 다시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사실상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뛰지를 못했어요. 아직도 지금 4번째 이 임대 이적이 아닌가 싶은데 뛰지도 못해보고 다시 또 튀르키예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를 두고 유목민 신세 아니냐라는 얘기마저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